후삼국 시대의 인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궁예입니다. 견훤도 호족의 후손이었고 왕건은 말할 것도 없이 개성의 대호족이었지요. 오직 궁예만 승려였다는 사실, 신라왕실의 후손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만 전해집니다. 그런데 왕실 후손이라 하더라도 친부의 정체를 알지 못하여 지원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타 재력이나 후원 세력 등이 전무했으나 오로지 본인의 매력으로만 수많은 인심을 얻고 한반도 중원을 모두 차지하는 위협을 달성했지요. 왕건의 쿠데타로 실권했기 때문에 후대의 기록은 악의로 가득 차 있지만 면면히 따져보면 일국의 군주로서 지도력과 추진력,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벌였던 투쟁의 역사로 가득하다는 사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왕건이 막강한 재력과 호족 간 연합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온전한 백성들의 지지로 이룩한 일이라는 차이가 궁예의 역사적 위치를 특별하게 합니다. 삼국사기 궁예열전에 궁예는 헌안왕이나 경문왕의 아들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5일 즉 5월 5일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에도 두 글자의 발음이 같았나 봅니다. 천문 담당관이 이르기를 중5일에 태어났고 그 빛이 이상하므로 장차 나라에 이롭지 못할 것이니 기르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에 음력 5월 5일 태어난 자는 부모를 해친다라는 속설이 있었다고 하지요. 왕이 죽이도록 명령하니 사자가 가서 다락 아래로 던졌고 마침 유모가 몰래 봤다가 손으로 눈을 찔러 애꾸가 되었다는 출생의 비밀이 적혀 있는데 그렇습니다. 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인물들의 언급이나 구전이 전무하지요. 세달사에서 승려가 되다라는 기사는 더 수상합니다. 궁예가 10살이 됐는데도 장난이 심하니 유모가 이르기를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고 몰래 길러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경망하니 정체가 탄로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궁예가 울면서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제가 떠나 어머니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달사로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는데 스스로 선종이라는 버포를 지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대화는 궁예와 어머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니 모든 내용은 궁예에 의해 전파된 것이고 사실상 승려 이전의 궁예의 삶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오히려 일국의 군주로서 정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 신라 왕실의 후손이다라는 소문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요. 10살 어린 궁예는 3달사에서 승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찰에서 노역에 종사하는 수원승도였다는 의견도 있으나 후에 경전도 집필하고 강설까지 하였으니 글자를 알고 있다는 뜻으로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고원의 평지 가운데 자리한 이곳에서 궁예는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사실 원래 명칭은 세규사였다고 하지요. 세규사의 오기인 세달사가 더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후 삼국사기에 흥교사라 불리고 있다 하니 12세기 중반 이전 바뀌었던 듯 하지요.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 고려의 중 충희의 비가 있다. 충희는 인종의 아들이다. 이미 비의 글씨는 읽을 수가 없으나 뒷면에 다시 기록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궁예에 처소이던 곳에 고려 왕자 출신 승려라니 흥미롭습니다. 시간대도 공교로운데 삼국사기에 지필을 명한 것이 인종이지요. 사찰명이 바뀐 연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해방 이후 영월에 흥교사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1972년 8월 흥교사지에 영월초등학교 흥교분교가 설립인가되었으니 그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화산 능선을 따라 동쪽으로 3km 정도 이동하면 삼국시대 축조된 태화산성과 북쪽 남한강 건너에는 정양산성, 남쪽에는 영춘현이 있었고 산 아래에는 사지원리, 방단적성유구가 있었는데 영월과 영춘, 단양을 잇는 가도를 통제하는 위치였습니다. 이 가도가 흥교사에도 거쳐가게 되어 있었으니 많은 길손들이 방문했을 자리입니다. 흥교사가 위치했던 지역은 다른 사찰도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화엄 10차린 비마라사지가 산 아래 남한강변에 있었는데 의상이 창건한 사찰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시기가 668년이죠. 흥교사는 의상의 법손이었던 신림과 그 제자인 지릉과 연관 있는 사찰이므로
역시 의상에 화엄 사찰이었을 것이라 왕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흥교사지에는 최근까지 부도 한기가 남아있었고 기와편, 자기편들이 많이 걷어차이는 곳이었습니다. 항령 인구 감소로 분교가 통폐합되고 1998년 3월 폐교되는데 이미 1984년에는 연대미상의 금동불이, 1988년에는 41cm의 고려시대 금동불이 발견되었고 이어 흥, 교, 세, 달, 명문화가 수습됩니다. 그리고 폐교 후 경작지로 사용되다가 2012년 6월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급하게 발굴이 진행되었지요. 흥교라는 명문화편 수많은 막새들과 침이, 석탑 부재, 다수의 건물지와 함께 주춧돌과 석재가 출토됩니다. 아울러 고려시대 유구층 아래 50cm에서 나온 소량의 신라 발해시기 토기편과 8세기까지 올라가는 와편들은 이곳의 최초 조성 시기를 궁예의 흔적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린 궁예가 입국의 꿈을 키웠을 세달사지입니다. 뒤로는 대화산을 얻고 앞으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산등성이를 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을 수도, 절치부심하여 출세를 꿈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나 굳이 경전을 쓰고 강설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미륵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의 최후는 항상 악인입니다. 마이산을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 금강이, 서쪽으로 섬진강이 흘러갑니다. 전북 동부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고원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삼국의 힘이 뻗어나가는 교차점이자 회합점이었습니다. 이 땅의 동쪽과 서쪽이 왕래하는 길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백제, 어쩌면 고조선 준왕이 익산에 자리잡은 이후로 마항까지 거슬러 갈 수도 있는 바다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익산으로 가는 길은 고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몇 개의 통로로 수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통로들은 억겁의 세월에 걸쳐 땅 위에 흐르던 물줄기가 만들어 놓았지요. 고대인들의 삶이 하천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그곳에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서남부의 풍요로움의 근원인 금강과 섬진강, 수계가 회오리 치던 지난해도 고대로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중 마이산 남쪽의 들판은 주위에서 가장 큰 들판이었고 섬진강 수계가 관통하기 때문에 인근의 중심이자 교통로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 서기에 언급되는 백제의 웅진천도 후 목시 세력이 가야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 곳이 항구가 있다는 구절에 의거해 섬진강이 흐르는 임실로 보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지요. 임실 성미산성이나 남원 성시리산성 주위의 가야 구분들은 웅진천도 후 세력이 약해진 백제의 영역으로 가야가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백제는 가야의 서진을 차단하기 위해 또 얼마간 시간이 흘러 성왕의 죽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신라와의 접전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인근을 요새화했습니다. 인계철선처럼 배치되어 신라로 향하는 백제 산성들이 그것입니다. 삼국사기 잡지 지리 백제 완산주의 주군현에 나오는 마돌현,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에 귀속되면서 삼국사기 잡지 지리 신라 임실군에는 마령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실과 진안은 현재도 섬진강으로 이어져 있지요. 과거 인근의 중심이던 성미산성이 이 통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고려사까지 이어집니다. 고려사 지리 전라도 전주목 마령현. 마령현은 본래 백제의 마돌현으로 신라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임실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초에 전주에 내속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안 마령면이 신라의 마령현, 백제의 마돌현이었습니다. 과연 면 소재지의 모습에서 전통적인 새거지의 조건들이 읽힙니다. 섬진강과 그 지류들이 만드는 몇 개의 통로, 넓은 농지와 함께 높은 밀도로 유적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동촌리 고분군, 평지리 고분군, 개설이 고분군 같은 삼국시대로 근원이 거슬러가는 새거지의 증거들과 강정리 산성, 평지리 토성 같은 방어시설, 원평리 평지리 유물선포지 같은 생활 흔적들이 그것입니다. 이중 평지리 토성은 신라 발해 시대의 것으로 치소성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입지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백제의 성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야의 진출을 진압하고 신라 공략을 위한 관방체계 구축을 위해 충실하게 축성되고 유지되고 운영된 진중한 성곽이 마이산 상계 서쪽 끝에 통로를 감지하며 축성되어 있습니다. 진안 한미성입니다. 마이산 산괴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활용할 수 있는 석재의 조달에도 용이한 훌륭한 산성의 입지입니다. 특히 한미산성이 위치한 강정리는 섬진강이 은천과 세동천 등의 지류와 합쳐지는 곳이며 방어군 입장에서 복잡한 지류와 마이산의 산세로 해자와 성벽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었지요. 반면 남북으로 이동하려는 공격군 혹은 어떠한 세력이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1968년 항공사진에는 산성 내부의 경작지와 보존 상태가 좋은 한미산성의 석축성곽 둘레가 뚜렷이 보입니다. 이곳을 지난 공격군이 웅치를 넘으면 바로 전주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백제는 한미성을 치소성으로 삼아 일대에 대한 행정력과 군사력 완비를 도모하여 신라로 가는 통로의 일선으로 육성했습니다. 그 증거는 한미성에 고스란히 남아있지요. 이곳은 강정리에서 시작되는 광대봉 등산로 입구입니다. 한미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마이산 광대봉 등산로 초입입니다.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을 잠깐 지나 10분, 전방에 무너진 성돌이 나타날 무렵 수없이 많은 와편이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미산성입니다. 현재 개설된 등산로가 성벽을 가로질러 넘어가는데 성문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종류와 양의 와편으로 미루어 성벽에 가깝게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모종의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유지됐을 것으로 생각되지요. 성 안으로 들어서면 꽤 넓은 평탄한 지형이 드러납니다. 오랜 기간 경작지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개간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서성벽의 높이와 같이하여 대지가 형성되어 있고 동쪽으로 지대가 높아지며 계단식으로 조성된 모습 아래로 역시 다량의 와편과 석축이 존재하고 있으니 큰 틀에서 지형은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항공사진에서 경작지가 확인되고 일제강점기 지도에 밭이라 표시되어 있으니 경작지로 이용된 시기는 꽤 길었습니다. 중턱까지 오르는 도중에도 역시 좌우로 대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사진 모습이 여기서 농사를 지었을까 싶지만 역시 경작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석축은 그 규모가 꽤 되어 개인이나 소규모 인원으로 구축이 불가능하지요. 등산로 우측으로는 꽤 큰 바위가 있어 잠시 뒤져보았으나 눈에 띄는 무언가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도 건물지인데 아직 발굴이 진행된 구역은 아니니 후위를 위해 궁금함을 참습니다. 새를 벗삼아 잔존 구간이 양호한 북쪽과 동쪽 성벽을 향해 오릅니다. 역시 수많은 종류, 수많은 양의 와편이 좌우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꽤 온전한 크기의 와편입니다. 정상부에 많은 수의 건물이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양은 그렇다 해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한미산성을 운영한 세력이 오랜 기간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해 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만큼 백제는 한미산성을 중요한 곳으로 여겼을 터입니다. 그네들이 이곳을 부르던 이름이 마돌성이었을까요? 마이산이 말의 귀를 닮아서 마이산이라 했다고 하지요. 그 유래는 최소한 백제로 거슬러감이 확실할 것입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말의 산세는 백제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며 후에 이곳에 당도한 후신을 자처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르막이 끝날 무렵 북성벽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대부분 허물어졌으나 무너져 내린 모습에서 과거 성벽의 위용이 어땠을지 바로 느껴지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때 통과한 서벽과 달리 이곳은 협축으로 축성된 것을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를 가득 메운 이끼를 피해 꼭지점에 올라 서쪽으로 무너져가는 성체를 내려다볼 때쯤 장마의 초입, 간만에 해가 비춥니다. 바깥쪽으로 아직도 깊은 경사를 유지한 모습이 그 아래 평평한 지형과 비교되는군요. 한미산성의 북쪽 성벽 구간은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다듬은 흔적이 눈에 띄는 수박돌들이 산더미입니다. 흡사, 콘크리트 같은 마이산 특유의 석질이 순간적으로 근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꽤 뚜렷하게 남은 추정, 동문지에 당도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폭이 넓고 성문 뒤쪽으로 근대에 만들어둔 듯한 성열이 있어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바로 옆에 장대지와 함께 전방의 골짜기로 가려진 곳이라 아군의 공격 기동이 노출되지 않는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형임에 틀림없어 정황상 성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백제가 성문을 두는 위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데다 한미산성의 적방향은 동남쪽이고 남쪽은 은천, 서쪽은 섬진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전술적으로 성문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성상부의 평지는 꽤 넓습니다. 역시 경작지로 사용되었으나 동성벽의 내측 고도와 그 높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처음 조성은 현재의 성곽을 구축한 이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대지의 넓은 평지 때문인지 역시 와편이 엄청 많은데 문양 또한 아주 인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발굴이 이루어진 지역이라 도중에 나온 와편들을 모아두기도 했지요. 그리고 여기 한미산성 성벽이 100m가량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거칠게 다듬은 돌들을 꽤 높이 쌓았는데 아직도 가장 높은 곳은 5m가 넘습니다. 경사지 꼭대기에 성벽을 약간 뒤로 눕혀 쌓았고 배부른 곳도 거의 없어 축성 세력의 기술 수준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하면 남문이 나옵니다. 흔적이 매우 뚜렷하여 성벽의 단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도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지요. 개거식 성문으로 능선 바깥쪽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백제의 방식과 다르게 능선 끝에 자리하여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소성으로 잘 보이는 곳에 주출입문으로 사용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한 성문으로 봅니다. 개거식이니 백제 때 초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개축을 통해 평면 동쪽이 오각형으로 변화하지요. 전투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산성은 현재 4번의 시굴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 발굴 지역은 서쪽 최하부 집수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던 지역과 가장 높은 추정 장대지였지요. 1차 조사에서 남분 발굴을 통해 위치와 규모, 축성 방법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라 극후기 와편을 판별해냅니다. 여기서 최후의 한미산성의 축성 세력이 백제가 아닐 가능성이 확인되지요. 후속된 가장 고도가 낮은 서성벽 인접지에서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집수지로 추정되는 성렬을 확인합니다. 집수지는 산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저장장치와 같아서 그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보통 연속되는 발굴 계획을 찾게 됩니다. 3차 조사를 통해 확인한 성렬은 집수지는 아니었으나 건물지 기단부로 확인되었고 성벽에 아주 가깝게 지어진 것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그 아래서 시기를 거슬러가는 건물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고대하던 집수지는 아니었으나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지지요. 백제의 건물지 위, 아주 견실하게 지어진 대규모의 후백제 건물지였습니다. 동성벽의 발굴 결과도 역시 유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기초부를 파낸 다음 진흙, 잡석과 함께 기와 조각을 다져 넣었는데 이 기와는 백제와 신라 극후기 후백제 것이었지요. 기초부를 조성한 방식 자체도 백제산성에서 보이는 축성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자가 새겨진 명문화편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관청과 관련된 건물을 입증하는 것으로 시소성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배후성이었던 전주 동고산성이나 후백제와 관련된 중요 유적들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들과 유사한 유형입니다. 남문의 동쪽 오각형 개축 정황과 함께 발견되는 다수의 후백제 와편들과 함께 모든 결과는 이곳이 완산주를 방어하는 후백제의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유지되고 관리된 성곽이었다는 것에 수렴되고 있습니다. 대호족 바로의 시대가 후삼국 시대로 진화하면서 혼탁했던 전투지역과 이해관계가 정리되어가는 과정이 만든 한미성의 개축 정황 또한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후백제가 외부로 힘을 투사하는 전진기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겠습니다. 한미산성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성입니다. 역사책에 등장하지도 않고 많이 알 수 없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그러나 신라가 이어서 인근의 중심으로 새로 토성을 쌓고 그 연원을 이어갔으며 후백제 또한 크게 공을 들여 육성했습니다. 성 내에서 발견되는 막대한 양의 와편들, 미 발굴 지역이 대부분인 정교하게 배치된 건물들을 위한 수많은 대지들은 상상 이상의 과거가 흙더미 아래 더 존재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유적으로 기대됩니다. 지표조사 결과 강정리 산성은 백제의 것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한미산성의 약점이었던 동쪽 능선을 방어하기 위한 보조성이었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입니다. 강정리 산성 또한 석성이지요. 신기하게도 같은 이름의 한미성이 더 있습니다. 백제가 신라를 공략하기 위해 전초 보급기지로 삼았던 성들이어서 그런 이름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 중요한 곳이었을 마돌입니다. 암악성을 향하는 백제장군 해수나 백기, 백제장군 윤충이 대하성을 공격하기 위해 전장에 나서기 전 마돌 성주와 술잔을 기울이며 백제의 미래를 논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들의 무우는 300년이 채 되지 않아 백제의 후신을 자처하는 또 다른 군대에게 전해지고 견훤은 대하성을 넘어 경주로 진격하게 됩니다. 마이사는 어쩌면 백제와 후백제의 군마이겠습니다. 전북 동부의 고원지대, 분지와 분지 사이를 풍부한 수량을 머금은 금강이 흘러갑니다. 이 고원지대는 경남 서부와 이어진 천연의 방벽으로서 월악산과 속리산, 민주지산에 이어 덕유산 그리고 지리산까지 연결되던 장수, 장계분지입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너른들의 교통의 편리함과 수기에 그리고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옛부터 자리잡은 선조들에 의해 세력 집단이 형성되고 백제와 가야 신라를 가르던 혹은 연결하던 우리 역사와 평행하게 이어지는 고대의 교통로가 이곳에 생겨났습니다. 1989년 남양리에서 마안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다량 출토됩니다. 아울러 백제의 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 풍요로운 분지는 백제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1993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삼고리 고분군에서 4세기로 편년되는 수백 점의 대가야 토기를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야 연맹의 하나이거나 대가야에 종속된 세력으로서 압도적인 가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야계 석방묘들에서는 가야를 비롯 백제와 신라, 고구려 토기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장수에 있던 가야가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이라는 것도 알아내게 됩니다. (475년)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에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 무렵
최전성기에 달했던 장수가야는 그 세력을 서부로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영토로 복속하고 영향력을 떨침과 동시에 120여 개의 봉수를 설치하여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어 나갑니다. 봉수의 북단은 금산에 닿았고 서쪽은 임실과 완주를 포함하는 산지에 모두 이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남원 운봉고원까지 아우르고 있었는데 동쪽은 60령만 두어 얇게 대가야와 인접하여 있었습니다. 그 영역이 전북 동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백제의 우선 과제는 전국 안정이었으니 장수가야의 성장으로 인한 충돌은 기정사실이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도 삼국사기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일본 서기에는 남아 있습니다. 513년 6월 백제가 반파국이 기문을 약탈해 갔음을 알림이라는 기사인데, 그리고 따로 반파국이 신의 나라의 기문이라는 땅을 약탈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바르게 판단하여 원래 속한 곳에 돌려주십시오 라고 아뢰었다. 반파국은 대가야이고 기문은 장수가야입니다. 일본 서기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역사적 사실만 추려보면 백제와 대가야 장수가야의 분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서기의 513년은 백제 무령왕 13년인데 12년에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남하를 차단하고 북방의 급한 불을 끈 시기입니다. 이후 4년 동안 백제와 장수가야의 분쟁이 있었을 시기에 삼국사기의 기록이 비는 이유가 관산성 전투에 참여한 대가야와의 이해관계 때문일까요? 발굴 결과는 상황을 사실에 가깝게 보여줍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남원 운봉고원의 고분들이 가야식에서 백제식으로 바뀌고 장수 장계의 고분들도 백제묘제로 바뀌면서 백제토기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이렇듯 6세기 초 장수가야는 백제의 세력 안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세기 중반 이 땅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인 관선성 전투가 벌어지지요. 현재의 옥천 지역에서 벌어진 백제와 신라의 전투에 백제의 지원군으로 대가야가 동원됩니다. 백제는 주위 여러 국가에 대한 예전의 영향력을 회복하였던 것이고 가장 취약 지점이자 고토였던 옥천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으나 최후는 알려진 대로 백제 성왕의 전사입니다. 전투 결과는 치명적이어서 금관가야의 멸망으로 압박받던 대가야의 멸망을 불러왔으며 백제와 신라의 접점이 더욱 확대되게 됩니다. 성왕의 아들이었던 위덕왕은 몇 번 더 공략을 이어가지만 신라의 방어선은 공고했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공세를 걸어와 영동 내리서성과 대전 계족산성이 신라에게 점령당했고 운봉고원의 가야 세력도 신라에 편입되어 남원 암악성이 수축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백제왕이 된 무왕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충돌 지점이었던 옥천 대신 가야고토의 전북 동부와 경남 서부로 전장이 옮겨갑니다. 이 시기 공략의 중심은 동과서를 잇는 주요한 통로 두 개인 장계와 운봉이었고 운봉의 산성은 신라의 암악성, 장계를 지키는 산성은 백제의 침령산성이었습니다. 7세기 초 백제는 침령산성을 수축하여 거점화합니다. 침령산성 아래에는 방아치, 즉 침령이 있어서 진안과 장계를 잇는 방곡제와 장계와 거창을 잇는 60령과 더불어 교통로를 아우르는 장계분지를 감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요지였습니다. 가야의 거점이었던 삼복리 인근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400년) 뒤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타임머신과 다름없는 집수시설과 함께 산성 내부의 평탄지, 성벽의 발굴조사가 진행됩니다. 2005년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를 시작으로 고려 초까지 포함하는 수많은 토기편과 기와편, 철제 유물, 목재 유물이 쏟아집니다. 7세기 초반 초축한 것으로 보이는 백제의 성렬이 출토되었고 7세기 후반 신라가 축성한 현재의 산성이 둘러있었습니다. 특히 1호 집수지의 유물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집수지 하부에서는 수많은 백제 토기 파편이 가득 깔려 있었고 그 위에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신라의 토기들이 존재하여 660년 백제 멸망의 격렬한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정상부에 위치하여 더 많은 것을 간직할 수 있었을 1호 집수지에서는 지붕시설의 흔적과 현재의 것과 큰 차이 없는 철제 도르래가 발견되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려 노력했을 고대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 외에도 글씨가 쓰여진 목관과 열쇠, 그리고 목재 농공구가 나와 전후에도 이곳에 상주하여 지배 활동을 벌였을 신라 지방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11세기의 청자편들을 끝으로 더 이상의 증거는 멈추었습니다. 3호 집수시설 옆의 평지에는 후삼국 시기의 수키화와 같이 발견된 35.2 곱하기 8.2m에 달하는 거대한 건물지가 있었습니다. 견훤은 장수 장계에서 나는 막대한 양의 철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이곳을 점령하여 유지했고 황산에서 마지막 새가 끊어질 때까지 한 번도 이곳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장수 침량산성은 전주성에서 신라 공략을 위해 이동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교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안 남은 온전한 성벽인 남쪽 성벽의 좌측은 신라의 성벽이고 우측은 푸백제의 성벽으로 유구마저 다른 시대의 것을 한 공간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백제의 석축과 토기편에서 시작해 신라의 산성과 생활유적, 후백제의 기와편과 건물지를 거쳐 고려의 자기편까지 이어지는 치열했던 우리 고대의 500년 역사가 이곳 장수 침령산성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남원 보절의 성시리산성 주위의 가야고분들, 임실 성미산성 주위의 가야고분, 장수 침령산성 주위의 가야고분들 모두 백제의 산성들입니다. 역사적 정황을 보면 백제에 의한 가야 복속입니다만 그리 단순하지 않은 이해관계가 비껴 보입니다. 먼 과거로부터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길 중 하나였던 장수 침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전주를 점령하러 가는 길이기도 했고 현재도 같은 길로 고속도로가 놓여 수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이 땅에 사람이 사는 한 침령산성이 가지는 입지로서의 소명은 내려놓을 수 없을 터입니다. 의성은 비슷한 높이의 얕은 산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아득한 지형 한가운데 자리합니다. 높은 산은 어쩌다가 갑자기 솟아있을 따름이고 하천이 만든 침식이 아래로 파고들어 그 와중에 골짜기는 깊은 곳입니다. 지형 특징 때문에 교통로는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새거지도 마찬가지였지요. 경북 내륙의 오래된 유물산포지, 문명이 싹트기 시작한 곳은 모두 그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힘과 세력이 이동하고 과거의 영화가 남겨진 곳들은 현재의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지요. 의성 금성면의 조문국은 특기할 만하고 의성 단촌면과 안동 일직면의 거대한 삼국시대 고분군 유물산포지는 후백제 견훤이 공격로를 삼아 복속을 위해 노력한 이유를 반증합니다. 현재 의성군청 소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새거지가 자리잡으면서 그 이전 시대의 영화를 찾기가 어렵지만 철파리, 후중리, 도동리 등 외곽지역에 삼국시대와 신라발해 시대의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치선리에는 삼국시대의 산성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치선리의 입지와 지형적 조건을 보면 다스리기 위한 치소성의 면모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분명 의성에 가깝게 치소성 혹은 산성을 구축해 놓았을 것입니다. 의성 서쪽 남대천 너머에는 구봉산이 있습니다. 9개의 봉우리가 연이어 둘러있다 해서 구봉산입니다. 실제로 보면 아주 얕은 봉우리들의 연속이라 봉우리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남쪽 능선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산성의 입지다 라는 것이 대번 느껴집니다. 골짜기를 두르고 있는 절묘한 성곽의 입지지요.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33년 발간된 경상도읍지에 보면 성산산성이라 하며 현해 남쪽 오리에 있는 성곽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력 정유년, 정유재란 때 일본군을 정벌하기 위해 엽사충이 의성현에 머무르면서 조성한 둘레 4에서 6리의 토성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남쪽 끝부분에 유구가 많이 남아있지요.
일반적인 우리의 토성 축조 경향, 즉 토석 혼축이나 판축 등이 아닌 단순히 흙을 쌓아 올린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말미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단서가 등장합니다. 봉화대가 있던 자리다. 대동지지를 보면 역시 외병을 맞아 명군이 주둔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또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옛 성을 개축하여 주둔했다. 현재의 팔성리 고성산성의 모습은 단순한 토성이라고 보기에는 특징점이 많습니다. 남서쪽 구릉부에 남은 토단의 모습은 방어를 위해 쌓았다기보다 경계의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다 할 만큼 극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서성벽 축조는 이야기가 다르지요. 서쪽 능선 정상부를 모두 깎아 도로에 가까운 평지를 만들어 두었고 구봉산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이 지형은 과거 항공사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시점에 경작지화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완만한 구릉이 있는 서북 성벽 외곽 능선에는 오히려 관찰되지 않습니다. 직접 성벽을 따라가면 그 모습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며 성 밖으로 떨어지는 듯한 경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토 등으로 인한 성곽 조성 이후에 경작지가 들어선 것이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고성산성의 모습은 명군이 조성한 것이겠지요. 그럼 대동지지의 기록처럼 옛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봉수대가 존재했었다는 것에 주목해보기로 합니다. 구봉산 정상부는 민묘가 들어서고 오랜 세월에 의한 퇴락으로 봉수대가 있었던 흔적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발굴이 진행된 성곽도 아니어서 더더욱 객관적 지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제강점기 지도에 석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20세기 초까지는 봉수대의 모습이 완연했을 것입니다. 인근에 성을 뜻하는 지명이 남아있으니 지도 제작자는 성곽이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아무튼 이 봉수의 정식 명칭은 의성, 팔성리, 고성산 봉수지입니다. 1998년 의성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와 2004년 대구대 박물관에 의한 지표조사가 있었지요. 연대는 삼국시대부터입니다. 고성산 봉수지의 기록은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이미 등장합니다. 고성산 봉수는 남으로 영리산 봉수, 북으로 마산 봉수와 연결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선 초부터 고성산, 옛 성이 있는 산으로 불리고 있죠. 의성읍에 삼국시대 치소성에 가장 근접한 성곽이 기록으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기록으로 확인하고 다시 성곽을 바라보니 고성산성이 다르게 보입니다. 동쪽에 남대천을 두고 해자를 삼은 것은 신라가 이곳에 진출하기 전 토착 세력이 먼저 자리잡아 새거지를 형성하였고, 남쪽 끝에 위치한 치산리 산성은 신라가 이 지역을 복속한 후 토성이었을 고성산성에 대응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석성으로 수축하였음을 추론하게 합니다. 이곳에 있던 제지 세력, 즉 토착 세력은 독립적이었을까요? 금성면에 있던 조문국의 영향권에 있던 세력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넓은 배후지를 가지고 고대로부터 문명을 영위한 단촌면의 고대 세력일까요? 삼국사기 잡지, 지리, 신라, 문소군을 보면 의성의 고대 세거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소군을 중심으로 비옥현, 안현현, 단밀현, 진보현이 있는데 각각 현재의 금성면, 비안면, 안개면, 단밀면, 그리고 의성읍이 가장 널리 이해되고 있습니다. 진보현이 의성읍이 된 것은 역사에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라봉기 경명왕 6년 1월, 929년 6월 이달에 진보성 장군 홍술이 태조에게 항복하다. 후삼국시대는 우리 역사의 전국시대지요. 수많은 세력이 나타나고 합쳐지며 격동의 세월을 만들었습니다. 최후에 왕건을 중심으로 한 고려와 견훤을 중심으로 한 후백제, 마지막 불씨로 남은 신라로 수렴되며 결전의 순간으로 달려갔지요. 각 세력을 구성하는 면면은 지역적으로 독립된 호족에 근원하였으며 홍술도 의성에 자리한 호족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려와 신라의 교통을 막으려 안동과 의성에 군사력을 집중한 견훤의 전략적 판단을 미루어 홍술도 본인이 지키는 진보성, 의성읍의 전략적 중요성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터입니다.
혹설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을 지키려 한 충절을 기려 신라시대 금성면을 중심으로 하던 문소군을 고려 초에 진보성을 중심으로 하고 의성이라 바꿔 이름했다고 전해지지요. 설화를 떠나 고려사의 정왕도 진보성이 의성읍이라는 것에 상당 부분 부합합니다. 물론 성송의 진보를 진보성이라 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성에 홍수를 파견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고려초 호족들을 수호 신격화하여 세거지의 중심 성곽에 성황사를 마련하여 모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홍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의성의 남쪽인 금성면에 이 성황사가 있었지요. 고려사 저료 929년 7월 기사. 견훤이 의성구를 침공하여 성주 홍수를 죽이고 순주를 치다 라는 기록이 있으니 의성에서 전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이후 북쪽으로 이동하여 풍산을 공격하니 의성읍에 있던 세거지를 건너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심 전투는 의성읍에 있던 성, 어쩌면 오늘 다녀온 고성산성이 바로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골짜기와 능선에서 견훤과 홍술, 견신검과 유군필이 마주서서 삼한일통의 평행선을 교차시키기 위해 칼을 뽑았을 것입니다. 고려 왕조의 시작을 결정한 후백제와 최후 1, 2천 전투에 투입된 병력은 고대 전쟁사 손에 꼽히는 대군입니다. 삼국사기나 고려사의 기록이 차이가 있는데 고려시대 편찬되어 시간대가 가까운 삼국사기의 기록을 가져오면 견권이 이끄는 보병과 기병 3만의 좌군, 김철이 이끄는 보병과 기병 3만의 우군, 왕순식이 이끄는 기병 2만과 보병 3천, 그리고 북방 기병 9,500으로 구성된 중군, 강공헌이 이끄는 선봉군 보병 15,000입니다. 무려 10만 7,500명의 대군입니다. 이전까지 수천의 군사로 견훤과 쟁탈전을 벌인 것을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쓰여진 고려사의 기록은 어떨까요? 좌군과 우군의 병력이 2만으로 총병력 8만 7,500명입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역시 많은 병력입니다. 그럼 이 병력이 실제로 동원한 병력일까요? 왕건의 기반은 송악, 즉 개성이었습니다. 개성의 인구에 대한 고려사의 기록은 유승단 열전에 기록된 몽골의 침략 당시 호구수가 10만이라는 내용입니다. 호구를 인구로 보고 10만, 가구로 보고 50만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마저도 과장이라 10만보다 더 작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지요. 그런데 송나라의 몇몇 기록에서 재미있는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송나라 사신이 1123년 기록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에 고려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 19권인 민서에는 고려는 땅이 넓지 못하나 백성이 매우 많다는 언급입니다. 송사 고려열전에는 고려 인구가 210만이라는 기록이 있죠. 병사, 백성, 승려가 각 30%씩이다 라는 구절이 있으니 이는 호구이거나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통계기법을 도입하여 추정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한 고려 초 인구는 937년 기준 780만 명입니다. 왕건이 자신의 기반 지역에서 동원한 병력 수는 분명 수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훤과 강릉의 대호족이었던 왕순식이 지휘관으로 있던 중군을 비롯한 지휘관급 인물들이 30명이 넘게 참전하면서 호족 병력들만 해도 적은 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신라 영토가 편입되고 발해 유민들이 대거 고려에 유입되면서 더 많은 병력을 징집할 수 있었을 것인데 839년 벌어진 신라 내전에서 민해왕은 경주 인근에서 단기간에 10만의 병력을 모으지요. 승리한 신무왕이 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과를 부풀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936년 벌어진 1, 2천 전투에서 고려군 10만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기병이 기록상 4만에서 6만 사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병력의 절반 가까이 되는 대규모 기병 집단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보급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순 비교로 당시 고려 인구를 500만으로 보고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으로 계산하면 단 한 번의 전투에 10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그중 50만이 기갑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의 전투를 살펴보면 고려군의 대패로 잘 알려진 927년 공산전투가 기록이 충실한 편인데 고려군은 왕건의 주력 기병 5천을 중심으로 15,000의 병력, 견훤의 직속 5천을 주력으로 2만의 병력이 격돌하여 고려군에게 5천의 전사자와 지휘관 8명의 전사를 강요합니다.
반면 전세가 역전된 전투로 유명한 930년 고창전투에서 고려군은 왕건이 이끄는 병력 미상의 지원군과 안동 주둔군 3천 그리고 호족 지원군이었고 견훤에게 8천의 전사자를 강요합니다. 주요 접경 주둔군의 규모가 3천이고 전사자의 규모로 보아 고려의 군대는 외연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925년 9월 발해장군 신덕과 500인 고위 관료들이 백성 100호를 거느리고 귀부해 왔으며 12월에는 발해장수 모두관이 백성 1000호를 929년에는 발해유민 정근이 휘하 300을 거느리고 고려에 귀부합니다. 이외에도 발해유민의 귀부 기사는 끝이 없습니다. 1, 2천 전투가 벌어진 936년 9월 이전까지 기록만 10건이며 그중 934년에는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이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고려에 귀부합니다. 고려에 정착하고 일원이 되고자 한 발해 유민들의 1, 2천 전투 참전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고 말 수출로 유명했던 발해의 전적을 볼 때 고려의 군사력 증가와 기병의 수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백제의 병력은 6에서 7만이라 예측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던 전라, 경남, 충남을 아우르는 곳을 차지하고 있었고 대부분 보병 편제로 빠르게 양적인 규모를 갖출 수 있어서 신속히 징집한 최대 병력치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1, 2천 전투가 벌어진 현장은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잡지, 신라 지리에 1, 2군이 있는데 한자까지 같습니다. 여기는 고령군 성산면입니다. 1, 2천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했으니 성주읍을 흐르는 이천을 전투 현장으로 비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견신검의 퇴각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고려사에 전투 후 황산군, 현재의 논산까지 퇴각하다가 항복했다고 하니 북쪽에서 접근한 고려군과 남쪽에서 접근한 후백제군의 형세로 볼 때 꽤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견신검이 전주성으로 바로 갈 수 있음에도 황산으로 간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지요. 동서강목 제6상 고려태조 신성왕 19년 이해에 후백제가 멸망하였다 라는 기사에 1, 2천을 숭선군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선시대 숭선군은 삼국시대 일성군으로 선산부 동쪽 11리 떨어진 원리에 있던 여찬이진이라 기록해 놓았는데 원래는 낙동강을 넘어가던 강창진을 뜻합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 승남에는 옛 일성군을 여찬이진 동쪽 일리에 있다고 하여 현재의 해평면 낙산리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낙산리는 거대한 고대의 고분군과 사찰터, 불교 초전지로 말미암아 삼국시대 세거지였음이 쉽게 증명됩니다. 반면 전투지역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힘듭니다. 낙산리는 지금 서쪽을 향해 있는 화살촉 같은 지형이지만 얼마 전까지 평지 대부분이 낙동강과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낙산리 고분군 동쪽으로 골짜기를 이룬 부분이 전부였고 전투 당시 그대로 남아있었을 사찰, 건물들과 고분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진영을 펼칠 수 있는 면적은 약 2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기병 4만이 서 있는 것만으로 절반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전투 시작 전 후백제군의 좌장군 효봉, 덕술, 애술, 명길이 견훤의 모습을 보고 나와서 항복하는데 후백제군은 그런 좌군을 견제하지 못했고 고려군은 견신검이 좌군, 우군, 중군 중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부대 간 거리가 있었습니다. 설사 사서의 기록보다 병력수가 적었다 해도 종심이 1km 정도였기 때문에 양측 지휘관의 위치는 쉽게 판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형상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북쪽에서 접근한 부대는 배후의 통로가 하나뿐인데 현재의 돌고개로 폭 수십 미터 정도의 좁은 회랑입니다. 반면 1, 2천이 현재 선산 앞을 흐르는 감천이나 대망천이고 전투지역이 선산읍 원리 일원이라면 사서의 기록과 대부분 조건이 일치합니다. 고려군은 북서쪽에, 후백제군은 남동쪽에 진영을 꾸린다면 종심이 길어지고 전투 전면이 제한되기 때문에 양측의 전력을 덜 노출시키고 부대 간 기동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정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낙동강과 만나는 퇴적지형이라 지대가 무른 곳이어서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려사 936년 양력 9월 26일 고려군이 북을 울리며 앞으로 전진하자 갑자기 흰 구름이 생겼는데 그 모양이 창검 형상으로 우리 진영 상공에서 일어나 적진을 향하여 날아갔다. 가을, 바람 방향이 북풍으로 바뀌는 계절입니다.
진군하는 군대의 흙먼지가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후백제 진영으로 흘러갑니다. 아스라이 견훤의 모습을 본 후백제의 3군 진영이 동요합니다. 수십 년을 같이 한 주군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좌군을 이끄는 효봉, 덕술, 애술, 명길은 중군에 버티고 있는 견신검을 바라본 뒤 결심한 듯 서로 눈을 맞춥니다. 전열에서 이탈하는 좌군을 본 견신검은 이때 패배를 예감하고 후백제는 아버지의 나라였다는 것에 비참해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들이닥친 고려군의 일단의 병사들이 쓸려나가고 후백제군은 내분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도망하다 황산군에서 붙잡힌 견신검은 항복하고 후백제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당시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적은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 동고산성에 남아 있습니다. 성문 발굴 작업 시 돌로 막혀있던 흔적이 나온 것이지요. 전쟁은 없다라는 완곡한 표현이었을지 후환을 막으려 했음인지는 다른 후백제 성들도 비슷한 운명이었다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산에서 견신검의 최후 후백제군의 항복을 받아낸 왕건은 광흥사, 현성사, 미륵사, 내천왕사 등 여러 사찰을 창건하면서 환난의 세월 종지부를 찍은 연산에 드디어 부처님과 산신의 큰 힘으로 고려의 개국이 완성되었다 하여 936년 개태사를 창건합니다. 고려 개국의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찰이다 보니 기록이 꽤 충실합니다. 940년 개태사가 완공되자 낙성 화엄법회, 사찰의 완성을 기념하는 법회를 열었을 때 태조 왕건이 직접 소문을 지어 기념했을 만큼 고려 왕조와 나란히 하는 사세를 이어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한 폐허입니다. 어떤 사연을 겪었기에 사라졌을까요? 얼마 전까지 개태사지에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축대로 구성된 여러 단의 대지가 집을 짓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 소개한 뒤 순차적으로 발굴을 이어가고 있지요. 천호봉에서 발원한 청명한 계곡이 대지 앞으로 지나갔으니 여기에 다리를 놓아 도리천을 삼았겠습니다. 계곡 여기저기 장대석과 성물들이 늘어져 있는데 다리의 흔적일지 세월의 흔적일지 주민들의 징검다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찰은 항상 물을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공주 마곡사는 해탈문과 사천왕문을 지나 극락교를 건너야 예불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순천 송광사도 일주문을 지나 우화각으로 정성스럽게 조성된 다리를 지나 천왕문을 거쳐 예불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경주 불국사는 어떨까요? 현재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사이에 연못을 두었으나 과거에는 예불영역에 들어가기 전 백운교를 두고 아래로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물이 의미하는 것은 현실세계와 이상세계의 경계, 좀 더 종교적 표현을 빌린다면 이승과 불국토의 경계입니다. 다리를 건너는 과정은 속세의 허물을 벗어내고 경건한 자세로 사찰을 방문하는 과정이며 8개의 다리를 건너 부처님이 계신 수미산을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징검다리임에도 대부분 다 닳아버린 성물이라도 사찰에 가면서 물을 건너는 것은 경건해지고 겸손해지며 옷차림을 한 번 더 털어내게 되는 과정입니다. 물을 건너자마자 있는 것은 석조입니다. 나무 밑에 거의 묻힌 채로 버려진 듯한 석조가 찻길 옆에 위태롭게 자리하고 쉴 새 없이 발길에 차이는 와편이 과거의 영화와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 많은 유구들이 교란되고 사라졌음에도 과거의 위세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대한 석축이 자리합니다. 높이 2m 낮은 석축과 4m 정교한 석축이 130m를 뻗어 있고 가운데가 도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왕궁에 그것을 연상케 하는 하늘로 이어진 조각계단. 세월과 역사를 정면으로 맞았음에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각된 성물들로 인해 과거를 숨길 수 없습니다. 계단의 장대석이 모두 사라져 그대로 오를 수 없으니 중간에 도로로 올라갑니다. 석축의 뒷면을 깎아내어 경사로를 만들었고 좌우로 장대석과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큰 절이었을까요? 중심사역으로 추정되는 대지 앞에 서면 뒤편으로 150고지가 눈에 들어오고 기슭으로 대나무 숲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북쪽 바람을 잘 막아주는 따뜻한 자리라는 이야기겠습니다.
계단을 통해 중문지가 위치하고 대지의 중간중간 장대석과 바위들이 보입니다. 처음엔 대자의 파편일까 생각했으나 곰곰 생각해보면 주춧돌도 있겠습니다. 과거 항공 사진을 보면 더 많은 구획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발굴 때문인지 단순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당으로 보이는 건물지와 또 다른 석축이 드러났습니다. 두터운 흙으로 말미암아 민가가 들어서기 전 오랜 세월 벌판으로 남아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건물지 주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개태명 와편, 아직도 사적이 아닌 개태사지, 천년 역사의 한 복판입니다.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개태사의 가람배치와 모습이 충주 승선사지와 비슷하다는 분석입니다. 중심사역과 주변사역이 분리되어 있고 구릉의 말단에 위치하며 산지가람의 형태를 지녔으나 인근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이며 대형 석축을 이용해 대지를 조성하고 평지가람과 같은 모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찰이 많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숭선사 창건이 954년으로 개태사의 940년과 14년 차로 근접해 있으며 태조 왕건의 셋째 부인인 신명순성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한 왕실 사찰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개태사는 태조 왕건의 진영을 모셨고 숭선사는 신명순성왕후의 진영을 모시고 있었지요. 1934년에 아직 마을이 있던 개태사지 남쪽으로 새로운 개태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지에 있던 석조열의 삼존입상과 5층 석탑을 모시고 철화까지 옮겨두었습니다. 개태사지 석조열의 삼존입상은 보물 제219호, 개태사지 5층 석탑은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274호입니다. 왕건의 진영을 모신 진전 서쪽에 있던 것을 옮겨갔다고 하지요. 사지에 방치된 석조는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275호입니다. 철화은 충청남도 민속자료 제1호이고 일종의 가마솥인데 크기로 보니 개태사에 머무르던 스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죠. 북동쪽으로 250m 떨어진 용화사라는 암자에는 유형문화재 39호인 천호리 비로자나 석불이 모셔져 있는데 원래 개태사 5층 석탑 앞에 있던 석조 공양보살상입니다.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 좌상과 무척 닮았지요. 명칭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머리는 잘려있던 것을 다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려말 혼란기 태조 왕건의 진전이 모셔진 개태사는 왕실의 대사를 점치는데 자주 등장합니다. 1362년 음력 8월 공민왕 치세입니다. 강화천도를 꾀하려 점치다라는 기사가 등장하고 이때는 불길하다고 하여 중지되나 1363년 음력 1월 1일에는 길하다는 점괘가 나옵니다. 홍건적의 난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권문세족의 권력 독점과 토지 소유 등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한 공민왕의 계책이었으나 국력의 소모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좌절되고 맙니다. 사실 이 시기는 극심한 외구의 준동 때문에 정상적인 국력 투사가 힘들던 시기였습니다. 고려사 최영열전에 보면 외적이 연산의 개태사를 도륙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1376년 음력 7월에는 외적이 석성을 노략질하고 연산 개태사를 짓밟아버렸다라고 하니 이때 개태사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만 그리 된 것이 아니었고 1388년 8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 사찰로서 우선순위로 재건되었는지 1391년 음력 5월 5일 단오날 태조 왕건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개국을 불과 1년 앞둔 시기였습니다. 개태사는 조선시대 들어서도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등장하며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기록이지요. 그런데 임진왜란 직전인 1589년 10월 정여립 기사에는 여립이 일찍이 중의연의 무리와 국내의 산천을 두루 유람하다가 폐사의 벽에 시를 쓰기를 이라며 개태사 터를 언급하고 있으니 1468년과 1589년 사이 폐사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왕실 사찰이던 양주 회암사가 유생들에 의해 파괴된 것이 1566년이니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보입니다.
왕건은 태각하는 후백제군을 추격하여 연산 입구, 현재의 개태사지까지 쫓다가 수경지를 꾸립니다. 이곳은 마성이라는 토성이 둘러싸고 있던 곳입니다. 견신검이 찾아오고 원래 삼존불입상이 서있던 자리에서 최후의 항복을 하고 후삼국 시대가 끝이 납니다. 이 자리는 한 시대가 저물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아직도 사적 지정이 안 되었다는 사실에 조급함이 앞섭니다. 우리 역사에 백제와 후백제 두 번이나 마침표가 찍힌 자리입니다.